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악취를 풍기는 남루한 행색의 여자가 울부짖으며 들어가려 했고 친척들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들여보내주세요. 제발요. 딱 한 번만. 여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례식장을 어지럽히는 불청객일 뿐이었죠. 그때 텅 빈 눈으로 빈소를 지키던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여자의 행색에 혀를 차며 고개를 돌릴 때 그 여자와 눈을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무도 익숙한 그 눈빛. 원망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그 시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미친 여자의 눈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틀 전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바로 그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두가 쫓아내려는 저 여자는 누구이며 저는 왜 그녀에게서 그토록 끔찍한 익숙함을 느낀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틀 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유일한 피부치였던 여동생이 끔찍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으니까요. 처형. 제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저희 자매는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5살 어렸고 저는 동생을 친딸처럼 아끼며 키웠습니다.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특히 제부는 동생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동생을 바라보는 제부의 눈빛은 세상 어떤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동생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틀 전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영정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동생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왜 먼저 가버린 거야? 저는 속으로만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동생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들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아직 젊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빈소 한쪽에서 목이 터져라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부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제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두 손은 바닥을 움켜쥐고 있었고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제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돌아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그 모습이 너무도 처절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를 위로할 말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숙부가 조심스럽게 제부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마음 알아 하지만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정신 좀 차려봐. 하지만 제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살아남았어야 했는데, 제가 운전했어야 했는데, 제부는 자책하며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문객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또 있을까요? 모두가 그의 슬픔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제부의 슬픔이 이해됐습니다. 동생을 잃은 제 슬픔도 이토록 깊은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얼마나 클까요? 장례식 첫날 밤은 길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고 저는 기계처럼 절을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슬프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부는 밤새도록 영정사진 앞을 지켰습니다. 때때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음식을 권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먹어요? 그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강요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좋아하던 음식들이 상에 놓여 있었지만 차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시간만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장례식장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갔고 국화꽃 향기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고 귓가에는 동생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언니, 나 결혼해. 언니,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 언니,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 동생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밤새 영정 사진 앞을 떠나지 않았고 새벽녘에야 잠깐 졸았습니다. 하지만 곧 깨어나서는 다시 동생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정말 날 두고 가버렸구나. 그의 중얼거림이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 세상 끝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절망적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동생의 대학 동창들도 왔고 먼 친척들도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먼저 가야 하는지 하늘이 무심하네요.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동생은 정말로 세상을 떠났고 영정 사진 속에서만 웃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첫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빈소는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저는 동생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부는 여전히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구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잃었구나.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장례식이 곧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는 무대가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곧 상상도 못할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모든 것은 다음 날 저녁 그 거지 여자가 나타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조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친척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빈소는 점점 한산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동생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제부는 여전히 영정 사진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틀 동안 거의 먹지도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처형. 제부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세요.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그가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도 좀 쉬어. 저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동생이 없는 세상에서 저희는 그저 각자의 슬픔을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8시쯤이었을까요? 조문객도 거의 없어지고 빈소는 고요했습니다. 친척 몇 명이 남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제부는 영정 사진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누구야, 저 사람? 친척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때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온몸에서는 악취가 났는지 주변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들여보내주세요. 여자가 울부짖었습니다. 목소리는 절박했고 두 손을 모아 빌듯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제발요.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하지만 친척들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거지가 왜 여기 와서 난리야? 숙부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도 인상을 찌푸리며 여자를 밀어냈습니다. 빨리 나가요. 장례식장을 이렇게 어지럽히면 어떡해요? 하지만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잃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여기에 왔을까요?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친척들의 제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안 돼요.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한 번만. 이 사람이 정말 경비실에 연락해야겠어. 숙부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 너무도 익숙한 그 눈빛. 원망과 슬픔이 뒤엉킨 그 시선. 저는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눈을. 동생의 눈이었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동생은 이틀 전에 죽었습니다. 저기 영정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여자가 동생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동생의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여자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얼굴 사이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친척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빨리 나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숙부가 여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놔주세요. 제발.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부가 소란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 거지가 들어와서 난리를 피우는데. 숙부가 설명했습니다.
제부는 여자를 한번 쳐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빨리 내보내세요. 이런 곳에 무슨 거지가. 알았어. 지금 내보내는 중이야. 숙부가 다시 여자를 끌어냈습니다. 여자는 계속해서 울부짖었지만 결국 장례식장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았습니다. 친척들은 투덜거리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 정말 민망했어.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명 동생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동생의 눈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요? 제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놀랐어. 그러게요. 저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니 깜짝 놀랐죠. 신경 쓰지 마세요. 제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설마 정말 동생이었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동생은 분명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슬픔에 지쳐서 헛것을 본 게 분명했습니다. 동생을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다른 사람의 눈에서 동생을 본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는 고요했습니다. 제부도 피곤에 지쳐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여자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제게 하려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언니라고 부르려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아직 근처에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으면서. 하지만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몇 대의 차들만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착각이었나?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너무 지쳐서 이상한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 담장 근처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담장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자를. 바로 그 거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담장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가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제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아?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동생은 죽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왜 장례식장에 거지 행색으로 숨어 있는 것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따라와. 저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한때 부드럽고 따뜻했던 동생의 손이 이제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동생을 이끌었습니다. 장례식장 정문으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볼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옆쪽에 작은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동생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사람의 기척이 없었습니다. 빈소에서는 멀리 떨어진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건물 끝쪽에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저는 비로소 동생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동생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때로 뒤덮인 얼굴, 찢어진 옷. 하지만 분명히 제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야? 정말 내가 맞아?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손으로 얼굴의 때를 닦아냈습니다. 그 밑에서 익숙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언니, 나야. 나.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쉬고 거칠었지만 분명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악취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동생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너 죽었다고. 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동생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나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 그럼 교통사고는? 제부가 그러는데. 동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언니, 저 사람이 제부가 나를 죽이려 했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제부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틀 전 그 사람이 드라이브 가자고 했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지. 그런데 동생이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차 속도가 빨라지더라고. 나는 천천히 가라고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어. 동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침내 끝이 나는구나 라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확 꺾었어.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했어. 나는 비명을 질렀고 동생이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차 문이 열렸어. 아마 충격 때문에 잠금 장치가 풀린 것 같아. 나는 본능적으로 차 밖으로 몸을 던졌어. 산비탈로 굴러떨어졌지만 살았어. 저는 입을 가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교통사고는? 차는 정말 사고가 났어. 반대편에서 오던 차와 충돌했지. 하지만 나는 이미 차에서 빠져나온 후였어. 산비탈 아래 숲속에 떨어져 있었고 동생이 팔을 걷어 보였습니다.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밤이었어. 온몸이 아팠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어. 나는 기어서 도로 위로 올라갔어. 동생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도로에 올라갔을 때 경찰차와 구급차가 와 있었어. 하지만 나는 나타날 수가 없었어. 왜 나타나지 않았어? 남편이 있었거든. 동생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한테 말하는 게 들렸어. 아내가 차 밖으로 튕겨나갔다고, 아마 어딘가로 떨어졌을 거라고. 수색해달라고. 그럼 만약 내가 나타났으면 그 사람이 다시 날 죽이려 했을 거야.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숨었어. 숲속에 숨어서 수색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 이틀 동안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 추웠고 무서웠어. 하지만 나타날 수가 없었어. 그 사람이 날 찾으면 이번엔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 저는 동생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응. 숲속에 있던 거지 아저씨 옷을 발견했어. 버려진 옷이었는데 나는 그걸 입었어. 그리고 일부러 얼굴에 흙을 바르고 머리를 헝클어뜨렸어. 동생이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언니를 보러 왔어. 나를? 응. 남편이 장례식을 치를 거라는 걸 알았어. 신문에 부고가 났더라고. 나는 언니를 봐야 했어. 언니한테 진실을 말해야 했어. 동생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들여보내주질 않더라고. 나는 그냥 언니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동생이 흐느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아, 그럼 제부가 정말 널 죽이려 한 거야? 왜 그런 짓을? 동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험금. 응. 그 사람이 나 몰래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놨어. 수익자는 자기로. 6억 원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원래부터 날 사랑하지 않았어. 동생의 목소리가 쓰라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의처증이 심했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어. 나를 때리기도 했어. 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언니한테는 말 못했어. 언니가 걱정할까봐.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았어. 동생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사람 회사가 어려워졌나 봐. 빚이 많았어. 그래서 날 없애고 보험금을 타려고 한 거야.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생을 그렇게 힘들게 한 것도 모자라 죽이려까지 했다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 지금 당장. 안 돼. 동생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안 돼. 증거가 없어. 증거? 그 사람이 일부러 사고를 낸 증거 말이야. 지금 가면 그냥 교통사고로 처리될 거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드러날 뿐이고.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날 노릴 거야. 이번엔 더 교묘하게. 저는 동생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동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그 사람이 보험금을 노리고 날 죽이려 했다는 증거. 어떤 증거?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 거기에 사고 직전 영상이 남아있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 핸드폰에 보험 관련 문자나 메모가 있을 수도 있어. 동생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 도와줘. 증거를 찾아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찾아볼게. 저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생은 계속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하면서 제부의 행동을 감시하고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언니 조심해. 그 사람 위험해. 동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조심할게. 저는 동생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제부가 정말로 살인을 시도한 사람이라면 저도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난 어디 숨어 있어야 해? 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장실 옆에 작은 창고가 있어. 청소 도구 넣는 곳인데 거기 숨어 있어. 내가 음식이랑 물 갖다 줄게. 고마워, 언니. 동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어쩔 뻔했어. 괜찮아. 이제 다 잘 될 거야. 저는 동생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제부는 지금 빈소에서 슬픈 남편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한 아내의 장례식에서 목이 터져라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뻔뻔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악랄한 인간입니까? 저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동생아, 조금만 참아. 내가 꼭 증거 찾아서 그 사람 감옥에 보낼 거야. 응. 믿어, 언니. 저는 동생을 창고에 숨겼습니다. 좁고 어두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마. 내가 올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 알았어. 저는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슬픔에 잠긴 언니 역할을, 그리고 제부의 정체를 파헤쳐야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눈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빈소로 향했습니다. 지옥 같은 연기가 시작되는 곳으로. 빈소로 돌아가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빈소 안에 있는 제부가 어떤 사람인지, 슬픔에 잠긴 남편이 아니라 동생을 죽이려 한 살인자라는 것을.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그저 슬픔에 잠긴 지친 언니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빈소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제부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고 친척 몇 명이 구석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부가 저를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형, 어디 갔다 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화장실 다녀왔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부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부가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좀 쉬세요. 이틀 동안 제대로 못 주무셨잖아요. 그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인자의 손이 제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 했던 그 손이.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고마워요, 제부.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제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처형도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 서로 의지해요. 의지하자고요? 동생을 죽이려 한 당신과. 저는 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죠. 제부는 다시 영정 사진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사진을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죽이려 한 사람의 장례식에서 어떻게 저토록 처절하게 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경악했습니다. 제부는 진짜 괴물이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숙모가 제부에게 다가가서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만 우세요. 죽은 사람도 편히 못 가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
제부가 흐느꼈습니다. 숙모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참 안 됐어. 이렇게 좋은 부부가.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제부가 얼마나 동생을 사랑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빈소에는 저와 제부 그리고 당직을 서는 친척 한 명만 남았습니다. 제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형 좀 드세요. 그가 컵라면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배 안 고파. 그래도 좀 드셔야죠. 이틀 동안 거의 안 드셨잖아요. 제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착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남편처럼 보이는 얼굴. 하지만 그 얼굴 뒤에 숨은 진짜 모습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저는 라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몇 젓가락 먹었습니다. 제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처형, 동생 생각 많이 나시죠? 응. 저도요. 자꾸만 생각나요. 같이 있던 순간들이. 제부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예뻤어요.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천사 같다고요? 그런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요? 결혼하고 행복했어요. 매일매일이 즐거웠죠. 제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라면 정말 슬퍼 보였을 것입니다. 제부도 많이 힘들겠어. 저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제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견딜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동생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부는 계속해서 동생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데이트했던 날, 프러포즈했던 순간, 결혼식 날의 감동. 모든 이야기가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정말로 동생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겪었던 진짜 결혼 생활을. 의처증과 폭력 그리고 공포. 결혼하고 3년이었는데 너무 짧았어요. 제부가 말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아이도 낳고 함께 늙고 싶었는데, 저는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아이를 낳고 함께 늙자고요? 보험금 6억 원을 받으려고 죽이려 한 주제에?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동생도 제부를 사랑했을 거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응. 동생이 항상 제부 자랑했어. 저는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에요. 동생도 행복했다니. 그는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양심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였습니다. 제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제부가 황급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회사 사람이에요. 조문 관련해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전화 받고 올게요. 제부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깐 표정이 굳어진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전화였을까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살그머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제부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인 끝나고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제부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미건조했습니다.
보험금 처리도 문제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보험금이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말했던 그 보험금.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처리됐으니까. 교통사고로 결론 났어요. 제부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체를. 아직 못 찾았지만 곧 찾을 겁니다. 수색대가 계속 찾고 있으니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체라고 했습니다. 동생의 시체를. 그럼 발인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제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빈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잠시 후 제부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슬픈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처형 죄송해요. 전화가 좀 길어졌네요. 괜찮아.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한데.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럼 좀 누워 계세요. 제가 여기 지키고 있을게요. 제부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방금 전화는 분명 보험회사였습니다. 제부는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죽였다고 믿으면서 저는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만약 동생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분명 다시 노릴 것입니다. 그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부는 영정사진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때때로 한숨을 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찾아야 할까? 블랙박스는 어디에 있을까? 제부의 핸드폰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야 할까? 새벽이 되어갈 무렵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빈소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동생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쉿. 조용히. 저는 가져온 물과 빵을 건넸습니다. 동생이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증거. 찾았어? 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하지만 제부가 보험회사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분명 보험금 타려고 하고 있어. 동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블랙박스 찾아야 해. 그게 제일 확실한 증거야. 알아. 내일 차를 확인해 볼게. 일단 넌 여기서 절대 나오지 마. 응. 조심해, 언니.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제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겠다고. 그리고 이 위선자의 가면을 벗기겠다고. 지옥 같은 이 빈소에서 저는 악마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동생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장례식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빈소는 점점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그 틈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제부는 여전히 영정사진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조문객들에게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절을 하고 제부는 답례를 했습니다. 완벽한 슬픈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제부가 자리를 비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부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확인하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부의 차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여러 대의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부의 차를 찾았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차에 다가가자 조수석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비소에서 막 수리를 받고 온 것 같았습니다. 사고 차량이었으니까요. 저는 주변을 살피고 차 안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블랙박스를 찾아야 했습니다. 룸미러 위쪽을 봤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카드가 없었습니다. 이미 빼간 건가? 저는 실망했습니다. 제부가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때 조수석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서랍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차량 등록증, 보험 증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왜 제부는 이걸 없애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깜빡한 걸까요? 저는 메모리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정리하고 차에서 나왔습니다. 빈소로 돌아가려는데 제부가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아, 제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부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빈소가 너무 답답해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부가 저를 훑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혹시 주차장 쪽에 갔다 오셨어요? 응. 잠깐 걸었어. 제 차 근처에는 안 가셨죠? 제부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차? 아니. 왜? 아니에요. 그냥. 차에 정비 관련 서류를 두고 왔는데 혹시 누가 만졌나 싶어서요. 제부가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받았습니다. 나는 안 만졌어. 그냥 바람 쐬고 왔을 뿐이야. 그렇군요. 제부가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괜찮아. 이해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제부의 의심을 산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죠. 제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처형, 자꾸 어딜 그렇게 가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별로 안 나갔는데. 어제도 자꾸 화장실 간다고 하시고 오늘도 바람 쐰다고 나가시고. 제부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부가 제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동생 생각에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서. 그렇군요. 제부가 저를 놓아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절을 받으며 제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받아서는 안 됐습니다. 주머니 속의 메모리 카드가 뜨거웠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을까요? 제부가 일부러 사고를 낸 증거가.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동생에게 메모리 카드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부의 시선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었고 조문객들에게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제부가 저에게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처형, 좀 드세요. 고마워. 저는 음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형, 혹시 뭘 숨기고 계신 건 아니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그냥. 처형이 자꾸 불안해 보여서요. 제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그냥. 동생 생각에 힘들 뿐이야. 그렇군요. 제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처형을 믿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요? 동생을 죽이려 한 당신이? 저는 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가족이지. 오후가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빈소는 다시 한산해졌습니다. 제부가 잠깐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동생이 안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안도했습니다. 언니. 쉿. 조용히. 저는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야. 제부 차에서 찾았어. 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언니 대단해. 근데 제부가 의심하고 있어. 조심해야 해.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확인해 봐야 해. 혹시 노트북 같은 거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엔 없어. 발인 끝나고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일단 잘 보관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서니 제부가 서 있었습니다. 처형?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또 화장실이세요? 제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배탈이 좀 나서. 그렇군요. 제부가 제 뒤쪽을 쳐다봤습니다. 창고 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아닌데요? 아, 잠깐 길을 잘못 들었어. 저는 변명했습니다. 제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세요? 화장실은 저쪽인데. 그가 제 옆을 지나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부가 창고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청소 도구 넣는 창고야.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부가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빈소 쪽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여기, 경찰이 왔어요. 제부가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경찰이요? 네. 사고 관련해서 온 것 같아요. 제부가 창고 문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가봐야겠네요. 그가 빈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동생이 들킬 뻔했습니다. 빈소로 돌아가니 경찰 2명이 와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사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제부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분 시신을 아직 못 찾았는데 혹시 떨어진 위치를 좀 더 정확히 아시나요? 저도 정확히는. 사고가 나는 순간 정신이 없어서요. 제부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차 밖으로 튕겨나가는 건 봤는데 어디로 떨어졌는지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수색 중이니까 곧 찾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내를.
제대로 보내주고 싶어서요. 제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들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이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제부가 제 쪽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처형, 내일이 발인이에요. 응. 그럼 모든 게 끝나겠네요. 제부가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발인이 끝나면 제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원하던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내일 발인 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주머니 속의 메모리 카드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이 위선자의 가면을 벗기겠다고. 내일 동생을 구하겠다고. 내일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것입니다. 경찰이 떠난 후 빈소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정적 같았습니다. 제부는 저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받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 발인까지만 버티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음식과 물을 갖다 줘야 했습니다. 이미 반나절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텐데요. 저는 어떻게든 제부의 시선을 피해야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처형, 같이 드시죠. 제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물 한 병과 김밥 몇 줄을 슬쩍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 넣어뒀습니다. 처형, 식욕이 없으신가 봐요? 제부가 물었습니다. 응. 잘 안 넘어가. 그래도 좀 드셔야 해요. 내일 발인까지 버티려면. 제부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것처럼. 응, 먹을게. 저는 억지로 몇 숟가락 더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은 각자 쉬러 갔습니다. 제부도 잠깐 눈을 붙인다며 빈소 한쪽에 누웠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가방을 들고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제부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창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동생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언니. 쉿. 여기. 저는 물과 김밥을 건넸습니다. 동생이 급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고마워, 언니. 목이 너무 말랐어. 천천히 먹어. 제부가 의심하고 있어서 자주 못 올 것 같아.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김밥을 먹었습니다. 언니, 메모리 카드는? 여기 있어.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 발인 끝나고 바로 경찰서 가자. 알았어. 언니, 근데. 동생이 말을 멈췄습니다. 왜? 아까 이 근처에서 소리가 들렸어. 남편 목소리 같았는데.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제부가 여기까지 왔었어. 창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다행히 경찰이 와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동생이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만 버티자. 그럼 다 끝나. 저는 동생을 안심시켰습니다. 언니 조심해. 그 사람. 정말 위험해. 알아. 너도 절대 소리 내지 마.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쥐고 다시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빈소로 돌아가려는데 제부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처형. 제부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또 화장실이세요? 응. 많이 가시네요. 어디 아프신가요? 배탈이 좀. 저는 변명했습니다. 제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처형,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이야? 처형이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제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자꾸 이상한 곳을 돌아다니시고 불안해 보이시고. 그런 거 아니야. 동생 생각에. 정말요? 제부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가방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가방? 네. 아까부터 가방을 계속 들고 다니시는데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요. 제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가방을 보려고 해?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처형이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셔서. 제부가 계속 다가왔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있어요? 왜 안 보여주시죠? 저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안에는 메모리 카드가 있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됐습니다. 내 가방인데 왜 보여줘야 하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처형, 제부도 너무 예민한 것 아니야? 아내 잃고 힘든 건 알지만 나한테 왜 이래? 저는 오히려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제부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했네요. 그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 처형한테 실례를 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요. 밤이 깊었어요. 제부가 먼저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 가방을 빼앗겼을지도 몰랐습니다.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제부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방은 제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빈소에는 저와 제부만 남았습니다. 제부가 일어나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형,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이야기? 중요한 얘기예요. 단둘이.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저희는 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부가 구석진 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제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처형,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보였습니다. 저 처형을 의심하고 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뭘 의심한다는 거야? 처형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제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가 착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뭔가 알고 계신 건가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왜 자꾸 수상하게 행동하세요? 왜 가방을 그렇게 꼭 쥐고 계세요? 제부가 제 가방을 쳐다봤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제가 알면 안 되는 게. 저는 가방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럼 보여주세요. 제부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왜 이래? 내 가방인데. 보여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제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가 강제로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도 필사적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가방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숙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부가 가방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아, 숙부님. 무슨 일이야? 밤중에 왜 그래?
숙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하다가 싸우는 것처럼 들렸는데 숙부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희를 봤습니다. 오해예요. 우리 둘 다 너무 지쳐서 예민해진 것뿐이에요. 제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그만 쉬어. 내일 발인이잖아.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발인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경계하며 밤을 샜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발인이 시작되면 저는 계획을 실행할 것입니다. 동생을 탈출시키고 경찰에 증거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마 같은 제부를 감옥에 보낼 것입니다. 저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발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관을 운구차에 실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부는 영정 사진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엄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겉모습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처형 준비되셨어요? 제부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곧 끝이에요. 동생을 보내야죠. 제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드디어 끝난다는 것처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짜 끝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저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안에는 메모리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에게 미리 연락을 해뒀습니다. 발인 시간에 맞춰 장례식장 뒷문에 차를 대기시켜 놓으라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기만 남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부를 쳐다봤습니다. 제부, 동생을 잘 보내줘. 네, 처형. 함께 보내요. 제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장례식장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악마의 가면이 벗겨질 것입니다. 오늘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운명의 발인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발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두가 동생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제부는 영정 사진을 두 손으로 공손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완벽한 슬픈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인을 모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유족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제부 옆에 섰습니다. 가방은 어깨에 단단히 메고 있었습니다. 관이 천천히 운구차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따라 걸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세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계획을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곧 혼란스러운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동생을 빼내야 합니다. 관이 운구차 앞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관을 차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저는 관 바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동생아, 가면 안 돼.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동생아, 제발, 날 두고 가지 마. 저는 관에 매달렸습니다. 목이 매는 연기를 했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처형. 제부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누가 물 좀 가져와. 구급차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모든 주의가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부도 저에게 다가와 얼굴을 두드렸습니다. 처형, 처형. 하지만 저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아무도 뒷문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리 약속했던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방끈을 3번 잡아당겼습니다. 그것은 제 친구가 동생을 데리러 가는 신호였습니다. 장례식장 뒷문 근처의 창고. 제 친구 미영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창고 안에서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언니가 보냈어요. 저 미영이에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동생이 불안한 얼굴로 내다봤습니다. 미영 언니, 빨리 와요. 시간 없어요. 미영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앞쪽 발인식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어요. 빨리 타요. 언니는요? 우리 언니는? 언니는 시간을 벌고 있어요. 우리가 빠져나가게. 미영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회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요. 동생이 차에 올랐습니다. 미영도 따라 탔습니다. 출발해요. 차가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동생은 차 안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남겨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언니, 괜찮을까? 걱정 마요. 언니는 계획을 다 세워뒀어요. 우리는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미영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증거 있죠? 메모리 카드? 아, 그게 언니가 가지고 있어요. 동생이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가 직접 가져갈 거예요. 우리는 먼저 경찰서 가서 대기하는 거예요. 차는 경찰서를 향해 달렸습니다. 한편 장례식장.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형, 정신 차리셨어요? 제부가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기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깜짝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응. 미안해.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저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제부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오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시는 게 발인을 마저 해야지. 동생을 보내줘야지.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부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응. 저는 뒤쪽을 힐끗 봤습니다. 창고 쪽은 조용했습니다. 동생은 무사히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발인식이 계속되었습니다. 관이 운구차에 실렸습니다. 제부가 영정 사진을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저도 따라서 차에 탔습니다. 운구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따라 다른 차들도 줄지어 움직였습니다. 화장터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제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형,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까는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제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죠? 저는 제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요. 제부가 저를 살폈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부 동생을 보내는 마당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해. 나는 그냥 슬퍼서 쓰러진 거야. 그렇겠죠. 제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화장터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슬쩍 확인했습니다. 미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무사히 도착. 경찰서 대기 중.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생은 안전했습니다. 이제 저만 빠져나가면 됐습니다. 화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관이 화장터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지막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관 앞에서 묵념을 했습니다. 제부는 영정 사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의식이 끝나고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끝이네요. 제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짜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일이 긴급신고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신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살인 미수 사건이에요. 제부가 제 목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형,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동생을 죽이려 한 사람을 신고하는 거예요. 제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만 연기해. 다 알고 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살아있어. 그리고 너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증거도 있어. 제부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미쳤어요? 아내가 살아있다니. 무슨. 지금 경찰서에 있어. 당신이 죽이려 했던 내 동생이. 저는 메모리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증거야. 당신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사고 직전 영상이 다 들어있어. 제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당신이 내 동생을 죽이려 한 순간부터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저는 경찰에게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지금 화장터에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자 제부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메모리 카드 내놔. 저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숙부가 제부를 붙잡았습니다. 나요? 저 여자가. 제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화장터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제부는 그 소리를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끝이야. 다 끝났어. 그가 주저앉았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리 카드를 꼭 쥐고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드디어 동생을 구할 것입니다. 운명의 발휘는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화장터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 4명이 급하게 내렸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예요.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제부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제 여동생을 죽이려 했어요.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설마. 그럴 리가. 제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아직 발악을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헛소리예요. 제 아내는 죽었어요. 사고로. 그게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저는 메모리 카드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예요. 사고 직전 영상이 다 담겨 있어요. 경찰관이 메모리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죽지 않았어요. 지금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부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돼. 불가능해. 저 여자는 분명 뭐? 죽었다고?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하지만 실패했어. 내 동생은 살아남았어. 경찰관이 제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단 서에 동행해 주시죠. 확인할 게 많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터 입구에서 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미영의 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살아있는 제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동생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는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동생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언니도 괜찮아서 다행이야.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게 누구야? 죽었다던 사람이. 귀신인가? 숙부가 동생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내가. 정말 너야? 네, 저예요.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숙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제부에게 향했습니다. 제부는 동생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동생이 제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어요. 당신이 날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어요. 아니. 차 속도를 높이고 중앙선을 넘으면서 웃었죠. 마침내 끝이 난다고 말했죠.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억 원. 그게 당신이 날 죽이려 한 이유죠. 보험금. 주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보험금? 설마. 경찰관이 제부에게 물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부인을 죽이려 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제부가 부인하려 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제부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세요.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문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 빚 관련 서류도요. 경찰관이 제부의 핸드폰을 압수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동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죠. 결혼 후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의처증에 시달리고 때리고. 동생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당신이 변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날 죽이려 했어요. 제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빚 때문이에요? 돈이 필요해서 사람을 죽여요? 동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였어요. 당신이 지켜줘야 할 사람이었어요. 미안해. 제부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체포해 주세요. 살인 미수죄로요.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당신을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제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제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어뜨린 채 무릎이 꺾였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슬퍼하더니 전부 연기였단 말이야? 살인을 하려고 했다니. 숙부가 제부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놈.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 들 수가 있어? 고모도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믿었는데, 얼마나 위로했는데. 제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제부를 경찰차로 데려갔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제부는 끌려갔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한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수갑을 찬 채로.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동생과 저는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언니, 고마워. 언니가 아니었으면. 괜찮아. 다 끝났어. 저는 동생을 다시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무서웠어, 언니. 죽는 줄 알았어.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저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와 동생을 위로했습니다.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따뜻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그제야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가 끝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부가 속도를 높이고 중앙선을 넘으면서 웃는 모습, 그리고 동생이 비명을 지르며 차 밖으로 떨어지는 순간, 제부의 핸드폰에서도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들, 거액의 보험금 관련 서류들, 그리고 회사 빚 독촉 문자들, 모든 것이 계획적 살인 미수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부는 살인 미수죄와 보험 사기 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동생과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그 끔찍한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싸웠는지를. 동생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언니,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살아남았어.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날 구해줬어. 우리 서로 구한 거야. 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폭력과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랑한다는 말 뒤에 숨은 악의가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를.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동생을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장례식까지 치른 제부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자매의 사랑과 용기를. 저는 동생을 믿었습니다. 동생도 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함께 싸웠습니다. 지옥 같았던 장례식장. 거지 행색으로 숨어야 했던 동생. 살인자와 연기를 해야 했던 저. 모든 것이 악몽 같았지만 저희는 이겨냈습니다. 1년 후 동생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희는 가끔 그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언니, 그때 창고 앞에서 그 사람이 문을 열려고 했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나도 그랬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 근데 우리 해냈어. 응, 해냈어.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자유롭습니다. 공포에서 벗어났고 진실을 밝혔으며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서로를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물었습니다. 언니, 만약 그때 내가 정말 죽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어. 넌 내 유일한 가족이야. 나도 그래. 언니가 없었으면 나 혼자서는 못 견뎠을 거야. 이제 괜찮아. 우리 함께 있잖아. 응, 함께. 저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죽은 동생이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날부터 시작된 악몽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자매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인생의 시작.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끈끈한 자매의 시작.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과 용기가 승리한다는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던 슬픈 곡조는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의 웃음소리가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동생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히.